안녕하십니까. 쇼킹 부동산입니다. 한국이 일본 부동산 버블 사태를 따라간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6억 원에 산 집이 3년 만에 1억이 됐다는 전설, 앞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 시기에 많이 언급될 이야기입니다. 자, 과연 일본과 한국이 같은 흐름으로 따라갈 것인가? 이게 현실성 있는 이야기일까? 오늘 영상에서 좀 제대로 다뤄드리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부동산 버블 형성과 붕괴는요,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첫 번째, 부동산 버블 형성과 붕괴 과정, 그리고 추락한 집값이 왜 회복을 못했는지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죠. 부동산 버블 형성과 붕괴 과정은 어디나 다 동일합니다. 금리가 급격하게 낮아지는 과정에서 부동산 버블이 발생하고,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버블이 빠르게 붕괴됐다는 거죠. 1986년 2월에 일본의 기준금리가 4.5%,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2.5%로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2년 3개월 뒤에 일본의 기준금리가 3.25%를 첫 인상 시점으로 1990년 8월에 6%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금리가 낮아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과정에서 부동산 버블 형성과 붕괴로 이어졌다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금리 변화를 가져왔을까? 바로 물가 변화에 따른 통화정책 수립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참여자도 이 부분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물가 변화가 왜 일어나는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먼저 왜 급격한 저물가가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저물가가 일어났으니까 저금리가 생긴 거예요. 저희가 물가를 말씀드릴 때 항상 강조드린 게 무엇이죠? 유가입니다. 자, 1985년 11월 WTI 원유 가격이 31불이었어요. 자, 그런데 1986년 3월에 WTI가 12불로 낮아지게 됩니다. 또한 유가가 뭘 봐야 된다 말씀드렸죠? 환율을 봐야 된다 말씀드렸죠. 1985년 9월에 플라자 합의로 엔화 가치가 2배가 급등하게 됩니다. 수입 물가 가격이 급락을 하겠죠. 자, 그러면은 원유 가격하고 그리고 엔화 가치 모두 다 물가를 강력하게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겁니다. 그럼 왜 급격한 고물가가 생겼을까요? 또 유가를 봐야겠죠. 1988년 9월에 WTI가 13불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 10월에 40불까지 올라가게 돼요. 자, 이 과정에서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고, 또한 환율을 봐야 되는데 1989년부터 엔 강세에서 엔 약세로 전환되네. 그러면서 물가 폭등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물가와 고물가의 반복으로 일어난 극단적인 금리 변화가 바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원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꾸 저물가 이후에 찾아오는 고물가를 조심해야 된다 강조드리고, 물가 관련돼선 지표는 빠지지 않고 여러분께 영상을 제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현재 한국도 바닥까지 갔던 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이죠. 2020년 4월에 국제 유가가 20불 이하로 떨어지고 선물 가격은 마이너스 불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현재 90불 넘고 지금 100불 넘보고 있죠. 그러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6%,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에서 저물가 이후에 고물가로 시작되는 부분은 일본과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고, 그 과정에서 국제 유가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건 그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또한 부동산 가격 급락 직전에 일본은 규제를 쏟아냈거든요. 어떤 규제를 쏟아냈냐? 1989년 5월에 첫 금리 인상하고 나서 그로부터 1년 뒤에 부동산 융자 총량 규제라는 강력한 규제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금융권에서 융자할 수 있는 양을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의 부동산 가격은요, 이로부터 6개월 뒤부터 빠르게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 한국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지난 8월 달에 금리 인상했고 벌써 3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알 수는 없지만 지금 해외 IB에서는 2.25에서 2.5%까지 올라간다고 본 겁니다. 가장 낮았던 금리에서 2%포인트 더 올라가는 거예요. 게다가 작년 8월에 하필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첫 올렸던 시점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취임을 하면서 강력한 가계부채 억제책 총량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정확하게 9월부터 부동산 시장은 적지 않은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일본 부동산 버블 붕괴 과정 중에서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자, 일본 같은 경우는 1989년 5월부터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렸고 1990년 4월부터
대출까지 막았지만요. 진짜 부동산 가격 하락은 언제부터 일어났을까요? 9개월부터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유동성 환경 변화에 따른 부동산 가격 하락은요, 상당 기간 거래 급감 이후에 이루어진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올해 금리가 정말로 많이 올라가긴 하지만 제가 올해 가격 하락보다는 내년 가격 하락을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화 특성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와 관련된 건 EBS 지식 채널에서도 다뤘죠. 너무 높은 가격, 나타나지 않는 구매자, 그것이 바로 거품의 최정점이라고 이야기가 돼 있죠. 현재 한국도 5개월 연속 수도권 부동산 거래 급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 8월에 4,215건이 등록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8월 말에 금리 인상 한번 딱 하고 대출 규제 강화하니까 거래량이 반토막이 났어요. 그리고 11월 달에는 거의 3분의 1 토막, 12월 달에 4분의 1 토막 수준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도 그래요. 작년 8월 달에 13,000건까지 거래량 찍었는데 금리 인상하고 대출 규제 강화하니까 10,000건 이하로 떨어지고요. 12월 달에는요, 8월 달에 3분의 1 이하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거래 급감하고 있는 거 가볍게 보시면 안 되는 이유라는 거죠. 왜? 집값은 하루아침에 하락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조정받는 것이 진짜 조정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은 급속도로 버블이 붕괴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 자료를 보면 항상 주택지하고 상업지가 나눠져서 그래프가 그려져요. 게다가 아파트 가격이 아니라 주택 평당 가격이 아니라 지가 변화 추이, 토지 가격 변화 추이를 나타내게 됩니다. 왜냐면은 일본의 부동산 버블 핵심은요, 토지 버블이었어요. 자, 처음에는 사무실 부족하다고 시작된 것이 상업지 버블을 불렀고 주택지 버블로 연결되면서 나중에 주택 가격까지 급등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가게뿐만 아니라 기업이 버블 붕괴에서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한마디로 가게와 기업, 일본의 민간에서 회복되기 어려운 충격을 받았다는 부분이죠. 이것이 아파트와 꼬마 빌딩 중심의 한국 버블과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의 버블 붕괴 과정은요, 유난히 과격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오랫동안 부동산 불패 신화를 갖고 있던 나라에서 버블 붕괴가 일어나면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한 번은 반등이 일어나게 되거나 또는 지지선이 어느 정도 형성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 보통 급락하면 급내 잡는 사람 반드시 있을 거예요. 위기가 기회다 하면서. 게다가 그 정도까지 급락하게 되면 소유주들도 안 팔고 버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본은요, 이런 급락 과정에서 기술적 반등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미국의 부동산 버블 붕괴와 큰 차이점이고 일본만의 독특한 부분이에요. 여기서 과도한 대출의 문제가 된 겁니다. 토지의 120%까지 적용된 LTV 그리고 주택의 80%까지 적용된 LTV가 문제가 됐던 거죠. 자, 부동산 가격이 급락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금융권에서 우리가 설정한 대출 가격, 대출 금액보다 더 많이 하락을 했네. 그러면은 금융권에서 차주한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추가 담보를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소유주가 명끌해가지고 샀는데 어디서 돈을 끌어오겠습니까? 당연히 그 부동산을 처분해서 대출을 갚으려고 하겠죠. 이것이 매도 물량 증가로 이어지면서 추가 부동산 급락을 부르게 됩니다. 그것이 다시 금융권의 추가 담보 요구로 이루어지고 매도 물량 증가로 부러지는 무한 반복이 일어나면서 주택가격과 부동산 가격이 끝도 없이 하락을 했다는 거죠. 결국 이 과정에서 기업과 가게, 금융기관 모두 빈털터리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일본 보면은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은행, 신용금고, 신협의 파산 건수가 급증을 하게 됩니다. 자, 자산 버블 붕괴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보유했던 주체의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는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국가든 부동산 버블 붕괴되면요, 소비가 완전히 죽어버려요. 자, 그런데 기업과 가게가 같이 작살이 나버렸잖아요. 그러면은 기업과 가게가 작살이 난 상황에서 경제를 떠받들 수 있는 주체는 누가 있다? 바로 정부밖에 없다는 거죠. 급강하는 일본 경제를 방어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버블 붕괴 이후에 지출을 크게 늘려나가다가 현재 250%를 넘는 수준까지 와버렸다는 겁니다. 왜? 인위적인 정부의 부양책이 없으면 일본 경제 자체가 생존 안 되는 수준까지 버블 붕괴 충격이 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일본 부동산 버블 붕괴의 핵심은요, 버블의 형성과 붕괴 과정이 아닙니다. 왜?
30년 넘게 회복되지 못하냐 이거죠. 자, 대한민국 부동산 법을 형성됐고 붕괴됐고 좀 강력하게 믿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붕괴된 집값이 일본을 따라갈 것인지 미국을 따라가서 다시 반등할 건지는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일본 부동산 관련 기사를 보면요,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옵니다. 한 기사를 보겠습니다. 일본 2023년 빈집이 2200만 채나 된다는 거죠. 작년 인구가 전년 대비해서 63만 명이나 줄었다고 합니다. 인구가 줄어들면서 빈집이 증가한다는 기사 많이 보셨죠? 또 다른 기사 볼까요? 빌쌀수록 잘 팔린다. 일본 아파트값 고공행진. 정반대의 기사가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정반대의 기사가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일본 부동산 버블 붕괴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영상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재밌으실 겁니다. 자,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일본 부동산 버블의 형성과 붕괴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형성과 붕괴 과정, 일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 모두 다 이 과정에서 저물가와 고물가가 반복해서 나타나는 과정이 있더라.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의 물가 상승세가 높아지는 거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일본 부동산 버블의 핵심은 이것이 아닙니다. 바로 집값이 붕괴된 건 알겠는데 왜 다시 반등하지 못하고 계속 우하향하냐 이거죠. 보세요. 기존금리 급등으로 집값이 붕괴가 됐어요. 그럼 다시 기존금리가 낮아지면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와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반등 없이 계속 우하향만 몇십 년째 할 수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2015년까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원인을 이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생산 인구의 감소죠. 참 이래서 그래프를 잘 만들어야 돼요. 자, 보세요. 생산 인구 감소 시점부터 6대 도시 토지 가격이 급락하는 게 보이시죠? 자,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면은 토지를 살 사람이 적어지다 보니까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 같이 꼬꾸라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원인을 다시 찾았죠. 바로 공급 폭탄이라는 겁니다. 일본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에도 공급 물량은 크게 늘렸던 겁니다. 1980년대 연평균 주택 공급량이 136만 호인데 1990년대 연평균 주택 공급량이 144만 호로 오히려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블 붕괴 이후에 생산 인구 감소로 수요는 줄어들어서 한 1년에 100만 호 정도 필요하다고 봤는데 그거보다 초과해서 공급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주택 보급률이 115% 수준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 분석할 때는요, 수요 대비 공급 규모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1993년부터 2013년 주택시장 수요 공급 상황을 봤더니 가구수 증가, 수요라고 볼 수 있는 가구수 증가는 한 520만 개 정도가 됐다 그러네요. 자, 그런데 한국은행의 자료를 봤더니 주택수 증가가 무려 670만 호나 된다고 합니다. 자, 가구수 증가한 것보다 주택수가 150만 호가 더 많아요. 자, 이렇게 수요를 넘게 공급을 많이 하면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기존 주택이 팔리지가 않다는 거죠. 자, 젊은 층은요, 아무래도 신축과 도심 지역을 선호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고령층은 내 집을 팔고 싶으려고 해도 팔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수요자를 못 찾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젊은 층이 희망하는 지역과 고령층이 팔려고 내놓는 지역이 일치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부동산 버블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 많이 나와요. 뉴타운에 주택 매수했던 사람들이 쪽박 찼다, 자산 가치가 제로가 됐다, 자식들이 세금을 물려받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버블 시기에 막대한 빚으로 산 주택이 영원으로 수렴을 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본은 고질적인 빈집 증가 문제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자, 주택을 너무 무식하게 공급하다 보니까 기존 주택 수요자를 찾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요,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 잘 하시면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상한 생각 안 드시나요? 봐봐요. 젊은 사람들이 자꾸 도심으로 몰리고 신축 아파트를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은 부동산 버블 시기에 전부 다 외곽적인 신도시에만 주택 지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도시 지역에 주택 선 사람은 집값이 올랐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자, 최근에 대한민국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왜 가격이 오를까요? 재건축 기대감이 오르잖아요. 왜 재건축 기대감이 있죠? 기존 주택이 갖고 있던 토지가 있기 때문인 거죠.
기존 주택 헐고 선호도 높은 신축 아파트를 지으면 되잖아. 자, 한마디로 젊은 사람들이 자꾸 도심에 몰리면은 도시 지역에 있는 기존 주택을 헐고 새로 지으면은 당연히 주택 가격 비싸게 받을 테니까 그렇게 손해를 안 봤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일본의 기존 주택 몰락의 두 번째 원인이 생깁니다. 바로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첫 번째, 행정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두 번째는 강력한 임차인 보호 정책이에요. 이거는 대한민국보다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들은 대부분 이런 임차인 보호 정책이 굉장히 강한데 이것이 정비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자, 한 기사를 보겠습니다. 재개발 일본에서 배운다는 기사예요. 자, 오사카의 로폰기 힐스라는 재개발 사업 모델을 소개한 겁니다. 여기 사업 면적이 84,700평이고요. 사업 기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36년이 걸렸습니다. 조합원 설득 기간만 14년이 걸렸다고 해요. 자, 왜 이렇게 조합 설득하는데 오래 걸렸냐? 지금 대한민국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4분의 3 이상 동의를 받게 되면 추진을 할 수가 있는데 일본도 유사해요. 문제는 지자체에서 이거보다 더 높은 이제 동의율을 요구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요구를 했냐? 지주 동의율 90%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문제는 조합원, 지주 동의만 받으면 끝나냐? 아니에요. 상가, 주택, 임차인까지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정비사업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우면 어떤 결과를 만들까요? 바로 집이 보유한 토지의 가치가 제로가 되어버립니다. 집이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갖고 계신 주택가격이 왜 올라갔죠? 집이 가지고 있는 토지 가치 지분에 올라갔기 때문이죠. 왜? 이 높은 토지 가치로 인해서 나중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가치가 더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기존 주택 가격이 올라간 건데 그 가능성이 없다면 집은 그렇게 선호도가 높지 않을 것이고 찾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지금 일본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요, 신축 맨션 가격이 비싸고 상승 중인 건 맞아요. 그래서 뭐 타워 맨션 같이 한국의 아파트 같은 거는요 굉장히 가격이 비쌉니다. 분양가도 비싸게 책정이 돼요. 하지만 일본 사람들이 이것을 투자의 대상으로 사냐? 사지 않는다는 겁니다. 집을 사지 않고 높은 월세를 지불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왜? 주택은 자산이 아닌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소모품으로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신축 맨션 가격 비싸고 살기 좋겠죠. 시간이 갈수록 이 가치가 뚝뚝 떨어지는 게 월세 내는 것보다 더 크게 떨어질 가치를 우려를 한다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일본은 주택 임대 시장이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어요. 한국과 다른 구조입니다. 그럼 한국도 과연 똑같은 길을 걸을까요? 일단 정비사업 부분은 일본보다 한국이 좀 수월한 건 맞는데 일본의 이 정비사업 규정이 이제 아무래도 걸림돌이 된 가장 큰 이유는 일단은 주택수 자체가 많았다는 거에 있습니다. 공급 과잉이라는 거예요. 이 공급 과잉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공급 과잉 부분 대한민국은 안심해도 될까요? 조금 위험 신호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향후 공급이 많다는 것을 저희 쇼킹 부동산에서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왜? 문재인 정부에서 신나게 신규 택지를 지정을 했거든요. 무려 64만 원의 공공택지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부족하다 그래서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 방안 이제 3080 플러스에서 17만 원 지금 사업 추진 중이고 공공재개발로 3만 원 이상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자, 이것도 부족하다 그래서 새로운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모델 5년간 24만 원 공급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거 보수적으로 잡아도 100만 원이에요. 수도권 지역에. 수도권 7년치 가구수 증가 규모에 맞먹습니다. 자, 그런데 수도권에 1년에 한 15만 원의 가구수 증가가 일어나는데 이게 전부 다 아파트 수요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오피스텔이나 또는 빌라 단독주택에서도 거주를 한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기존 택지나 기존 추진 정비사업, 아파트 대체제까지 합치면은 10년 넘게 공급 과잉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2026년부터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정부에서도 대규모 사업 추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이미 공약으로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뭐 정비 사업을 규제를 풀어서 공급을 늘리든 또는 신규 택지를 지정해서 공급을 늘리든 어떤 식으로든 공급 확대는 지속적으로 추진될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 대선이 끝난 게 아니라 공급 규모가 결정되진 않았지만 제가 볼 때는 일본의 공급 과잉 이슈를 무시할 수는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부동산 버블 뒤에 공급 과잉은 늘 따라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저희가 자꾸 청약받는 분들께 강조드리는 게 지금 3기 신도시가 지정이 됐잖아요. 여러분들이 주택을 마련하실 때 3기 신도시보다 더 외곽적에 있는 주택은 뭐 강남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접근하는 주택수 A 노선 같이 획기적인 교통 대책이 있지 않으면은 가급적 청약 넣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공급 과잉 시기에 외곽 지역은 철저히 소외받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집값이 크게 하락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쇼킹 부동산은 아파트 교과서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책 한 권이 인생을 바꾸는 시기입니다. 분명히 집값 하락 시기에 최고의 기회가 올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